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해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른 셈인데요.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이고 한동훈 장관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자, 먼저 국정감사 상황 보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 데뷔하기 전부터 법사위 시작이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국정감사가 첫 출석이신데 국정감사는 어차피 저희는 국회든 행정부든 다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투명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막힘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남국 의원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어제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나갈 겁니다. 김남국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아요.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가 필요한 맞습니다. 겁니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원장님,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내용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그걸 감사원에다가 하면 되지. 네,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였는데 감사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김도우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제지하고 이렇게 고성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님, 네네.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로 서로 기싸움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저께부터 이제 시작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쨌든 이슈를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여당 또 김도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네. 또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법사위에서 대법원과 관련된 그런 예, 또 예.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계속 감사원에 관련된 사실 자료 요청이나 혹은 발언이 이어져서 그때도 좀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원 관련된 이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슈 자체가 오늘 감사를 당할 이 기관은 법무부였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이 없지 않느냐라는 법사위원장의 입장도 사실 지난번 그런 그 네. 여야가 바뀌었을 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많았으므로 예.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제대로 좀 국감을 했으면 좋겠다. 법사위에 네. 법무부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는요, 이 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수사를 자꾸 하느냐, 그것 때문에 민생 수사가 늦어진다, 이런 주장과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잘안된 거다, 이렇게 또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일단 아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자, 기본적으로 그림 지금 다섯 마약 번째 수사라든가 PPT 못하게 가요? 해놓으셨잖아요.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그 특정 사안 중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고 또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중복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난 5년간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는 출범한 지 지금 100일 정도 넘었는데 뭔 감사 대상이 되겠어요? 그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너무 안 된다. 고소고발한 지 얼마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느냐고 이게 통계치로 나온 것이고요. 위원님, 고소고발이 검수완박 핑계는 늦어지는 대지 이유가 마시고요. 변호사들 70%가 네?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검수완박 그걸 저희한테 핑계는 대지 수사 때문에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건 좀 예, 예. 앞에가 있죠. 예. 자, 고소고발 늦어지는 게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이다. 이렇게 한 장관은 이 반박을 했습니다만 김승원 의원은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안 된다. 이 정치 수사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선 현장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검수완박 이후에 경찰 쪽에는요, 이 사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업무가 지금 과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쪽에는 사실은 제대로 민생 부분을 손써야 될 인력으로 손써야 되는데 그 부분 또 법제적으로 법제화돼서 또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저런 그 공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좀 한 가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마음만 앞서가지고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소관 부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예.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그 될 일도 안 된다. 그 바느질이라는 게 촘촘히 해야지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매어 쓴다고 바늘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팩트 확인을 해서 아주 송곳 질의를 해야만이 예. 여당 의원들이 끔찍을 못한다. 여당 그 국무위원들이 끔찍 못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민생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은 좀 검수완박 때문이란 말은 오히려 본인이 시행령으로 전부 다 고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시행령 하실 때 이런 검수완박에 의해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밑에 등이라는 표현을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김승원 의원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는 질의 내용은 지금 일반적인 민생 사건에서의 고소고발 사건 이런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중간중간 답변하신 내용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것들 뭐 많지 않겠냐 약간 좀 동문서답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조금 뭐 고소고발 사건이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이후로 어떤 지금 절차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조금 고소고발 사건이 조금 늦게 처리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은 꼭 검수완박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네. 보고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그에 맞서서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그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따박따박 그것도 뭐 꼭 전 정부의 어떤 일을 빗대어서 꼭 대답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검수완박과 관련된 충돌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한 점을 보였어요. 이번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약간 허점을 들여다 보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 주고받은 말이 나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저 자료가 인터넷에 있다는 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니, 저는 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매체에서 그러니까, 본 겁니다. 근데 인터넷 매체인데요. 그게 약간 그게 언론 같은 데였어요. 영문으로 된 그 지방법원의 그 자료, 미국 자료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꽤 어렵죠. 그래서 미국 장관님께서 재판은 특별한 공개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게.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보신 자료를 한번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한번 구글 해보시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예, 뭐 영어 잘하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박 장관은 찾기 어렵다 그랬더니 한국말 자료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BOA에 나왔던 그런 기사로 보이는데 금방 또 조수진 의원이 그걸 또 찾아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박범계 장관이나 김의겸 의원이 오늘 그 법사위에 이제 그 첫 한동훈 장관의 데뷔 무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톤다운 시켜서 차분하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과 그 야당 의원과 설전을 보면 일단 언성이 먼저 야당 의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리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통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실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나 박범계 장관도 굉장히 차분하게 톤다운 시키고 그 좀 조용한 어조로 설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친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뼘도 지지 않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따박따박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을 이끌어 갔는데요. 이 그리피스 버질이라고 하는 저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에 대한 그 판결은 한동훈 장관 말을 제가 쭉 맥락을 보면 금방 조수진 의원이 파헤쳤다는 VOA 그 자료도 나옵니다만 우리 한국 인터넷 매체와 미국발 그 기사에 이미 기사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의겸 의원이 어렵게 5, 60페이지 그 원본을 구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영어를 잘하시니까 보겠지만 우리는 힘들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조금만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 그리피스라는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인데 북한에 가서 그걸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해줘가지고 대북제재법 위반으로 지금 실형을 산 겁니다.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 밸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됐던 것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그 연방법원 뉴욕 그 남부 연방법원 자료를 받으러 그 출장 갔다는 이야기를 김의겸 의원이 꺼낸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접근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박범계 장관은 너무 지레 영어를 잘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저 영문 자료라고 너무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한민수 수석은요? 한동훈 장관의 맞받아치는 어떤 그런 자세나 뭐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국 출장을 꽤 장기간 갑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정을 봐가지고는 저런 일정 때문에 법무장관이 특히 현 정권의 뭐 2인자다 실세다 하는 분이 갔을까 하면서 꽤 뭐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아니고요. 좀 뭐 신빙성이랄지 어떤 제기하는 분의 어떤 신뢰도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관련된 일로 한 장관이 미국을 간 게 맞다. 그게 특히 또 뭐 지금 전임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랄지 이런 추정들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야, 한 장관이 말을 이제 국회의원들 화를 돋구는 말투뿐만 아니고 이 화제를 전환시키는 능력이 상당하구나. 이것만 봐가지고는 본질의 야당 의원들이 접근을 못하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이게 영문 자료냐 한글로 되어 있느냐 거의 뭐 웃음물 자아내게 만들어버리면서 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이게 뭐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넘겼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야당 의원들이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은 한 장관이 저렇게 화제 돌리기랄지 아니면 이상하게 뭐 한글판, 영문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비껴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료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다 공개된 언론 자료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야당 의원의 이 주먹이 스펀지처럼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는 또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 출석할 거 아닙니까? 악연이 좀 있으시는데 동문서답 좀 안 했습니다. 과거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앞으로,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부터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안으로 내일 접근할 겁니다. 내일 또 법무부 국정감사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부담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이제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이제 좀 관심 있다는 게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군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심사할 때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이 전자발찌 또 특별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신속수사팀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죠.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네, 의원님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달라 그렇고요. 웃으니까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요. 한동훈 장관과 이 박범계 의원 간에 오랜만에 의기투합하는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최근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한 술집 가는 거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생활과 관계된 걸 추적하려는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온라인 매체 있죠. 더 탐사. 거기가 오늘 국감장에도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 장관이 이제 머물고 있는 국감장 옆 회의실에 찾아갔고 장관에게 계속해서 왜 스토킹 관련해서 우리를 고소하느냐,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강진구 기자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경계가 어디냐는 겁니다. 비슷하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시절에 부인의 그 사진이 한번 공개가 됐었죠.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비교를 해보죠.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을 쫓아갔던 시간대와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경계를 좀 더 벗어난 느낌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보도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생활이 아닌 부분에서 공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단체라도 있다면 그 행위를 우리가 언론의 행위라고 봐줄 수가 있지만 무턱대고 지금 우리의 언론 행위를 지금 그렇게 제어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탐사를 비롯해서 어떤 언론 기관이라도 우리가 어떤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취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최소한 기밀이라도 기밀일지라도 그 바운더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모를까. 그저 무턱대고 쫓아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차를 미행한다는 건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저는 인정받을 수 없는 스토킹의 수준의 그런 언론 행위가 아니라 그 범죄 행위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그 관련자들 출석 요구하고 있고요. 이미 서면 경고에 주거지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까지 이렇게 경찰에서는 통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좀 이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례적이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다 봅니다. 그런 것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어디 이상한 술집이라도 간 것을 바랐을 것이다라는 워딩에서 문득 그런 갑자기 기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몇 달 전에 일본의 어떤 정치인이 어떤 클럽에서 미성년 한 20살 되는 아주 어린 여자와 만났던 것이 사진에 찍혀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나라 언론이라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입니다. 분명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정된 공인입니다. 그런데 공인의 사생활 물론 어디까지 그것을
취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부분에서 의혹을 입증하려고 하는 어떠한 언론사에 대해서 무조건 스토킹이다라고만 막아버린다면 저는 이것이 꼭 비단 이 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다른 언론사들이 누군가 꼭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장관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취재를 함에 있어서 스토킹으로 이것을 위법하다라고 처벌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도 상당히 제약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스토킹이냐 정당한 취재 활동이냐 이제 논란인데요. 그 경계선은 분명히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있을 때 조국 전 장관 집이나 재판장 앞에는 항상 뻗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른바 뻗치기라고 하는 기자분들이 어느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기다리는 것은 그 특정 인물에 대한 굉장히 핫한 이슈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인이니까 의견을 묻고 그 사람의 답변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뻗치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뻗치기를 집 앞에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은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뻗치기는 그 특정한 이슈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신고한 저분의 경우는 그 유튜버로서 한 달 동안 특정한 이슈와 어떤 입장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로서 한 달 동안 퇴근 후에 집에 갈 때까지를 계속 미행에 따라다닌 겁니다. 이것은 섬뜩한 일이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일본에서 그 국회의원의 술집 사진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도 국회의원이 술집에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언론이 그 사람을 사생활을 완전히 365일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잡은 게 아니라 우연하게 포착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특정 인물 한동훈 법무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보기 위해서 퇴근 이후에 집에까지 가는 사생활을 완벽하게 미행하며 스토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범죄 행위다. 여기 같은 민현상 원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를 하시는데 민현상 원장을 알아보고 24시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따라다니는 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한 달여 동안이라고 한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서가 뭔가 계속 따라오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와서 뭐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불안감, 공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혹시 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언론 취재라면 뭔가 와서 물어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니까 퇴근길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경계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만 공직자라면 그럼 계속 따라다니면 되는 건지 이건 뭐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건지 그 경계는 애매합니다만 여하튼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과 공직자의 그 사생활이라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게 용납이 될지 이번 뭐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이 건에서 아마 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했는지 최강욱 의원의 주장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지만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점에 그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답을 하고 계시지 않죠.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한유착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선전하려고 했던 국힘의 프레임은 좌절되었다. 그리고 그 허위성이 입증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허위 사실을 만드는 건 그분인데 무슨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자, 함혜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얘기를 저렇게 보니까 서로 말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본인은 피해자로 계속 국회 나와서도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흔쾌하게 좀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한 장관이 지금 뭐 본인 피해자로 계속 얘기하면서도 근데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 수사 과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한 장관이 제대로 수사에 흔쾌히 응하지는 않았다. 끝까지 휴대폰 비번까지는 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1심 재판부가 무죄가 났으면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고 이후 본인의 주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사실을 좀 왜곡시키는 듯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드는 게요. 저 재판이 1심입니다. 1심 판결인데 무슨 재판이냐면요.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금 해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1심 판결문에.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구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주장대로 명예훼손의 범죄는 아니지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진짜지 않느냐, 팩트지 않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쪽에서 검찰과 언론이 짜고 하는 그 프레임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깨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허위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제 본인이 다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 사실은 맞는데 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까지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전체를 무죄를 한 거지 이 게시한 내용을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게시한 내용은 허위라는 게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죄로 선고했다 이런 건데 이 최강욱 의원은 이게 이제 검찰의 프레임으로 자신을 잡아넣기 위해서 없는 걸 만든 것처럼 지금 해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보셨습니다만 법사위에는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잠시 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또 이해 충돌을 놓고 조수진 의원과 이 최강욱 의원 사이에 또 한바탕 좀 고성이 오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그림이 들어오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깡패 잡겠다면서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 장관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보시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황운하 의원은 이제 검찰이 너무 나선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정상적인 정치인이 왜 깡패 마약 수사를 두려워하냐?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게 완전히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깡패와 마약이 검수완박의 상징처럼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그 말의 의미보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서 검수완박과 검수원복의 그런 정당성을 한쪽에서는 훼손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좀 들여다보면 그래도 들여다보면 황운하 의원의 어떤 표현 중에 검찰이 깡패 잡겠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가 과연 맞는 표현이냐. 깡패라는 걸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서민들이 길거리에서 서민들의 어떤 그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폭력 집단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치안은 경찰이 수사를 할 테고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어떤 검찰이 조직 폭력배 수사를 안 나서는 그런 검찰이 있을까요? 물론 국가별로 경찰이 주도를 하고 있고 검찰이 그걸 수사지휘만 하는 나라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제대로 해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런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 장관의 계속된 깡패 얘기, 마약 수사 얘기, 검찰이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듣게 되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전국의 경찰은 모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98%인가요? 뭐 이상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폭 수사나 마약 수사 잘 하고 있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한 장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상당히 전 이런 좀 전에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규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와 예. 마약을 수사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럼 조폭과 결탁돼 있고 그 많은 정치인들이 마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하는 모습, 네. 저는 이거 한 장관한테도 앞으로 좋지 않을 텐데 예. 너무 이게 저기 호도하고 프레임 짜고 다시 또 반박하고 이런 모습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이 이제 최근에 뭐 정치적인 발언들을 그러니까 연상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둘러싸고도 이제 이렇다 저렇다 평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한 장관의 이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받을지는 이런저런 태도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면 여야 의원 뭐 가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또 공격하고 또 맞으면 또 수용하고 그런 식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뭐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이 있죠. 김근식 교수님 죄송합니다. 맨날 여기 김근식 교수님 얼굴을 떠올리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분이죠 당연히. 김근식을 포함한 고위험자에 대해서 이 강화된 신형 금속 전자발찌를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그러니까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그리고 금속 그 프레임 기반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자를 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런 넛지가 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그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일부 범죄자들이 그 전자발찌를 이게 부시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수고 이렇게 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7겹인가요? 이런 것 한 2배 정도 해서 15겹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뭐 아예 이 자르지 못할 엄두도 못 나게 할 그럴 정도의 기계를 단다는데 이건 좀 도움이 될까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절단을 못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어떤 저도 그 범죄자 이름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그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의 인터뷰하는 그 마이크를 발로 찬 사람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분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잡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자발찌가 효과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그게 부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절단도 문제지만은 요즘에는 이걸 차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예방의 목적을 둔다고 한다면 여기에 좀 인력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실제 지금 법무부에서 보호 관찰 담당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 예방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를 좀 잘 해서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좀 국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보호 관찰을 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야지만 됩니다. 지금 김근식 같은 경우에 전담 보호 관찰관을 붙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나서 조금 범죄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무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뭐 11명이나 이 연쇄적으로 이 성범죄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15겹 정도면은 뭐 본인이 아예 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든 좀 이렇게 추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풍자 하나 있었죠. 뭐 이른바 윤석열차. 이게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혐오 정서가 퍼지는 건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그 만평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생이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검사가 김건희여서 뒤에 타고 있습니다. 이건 저 토마스 기차 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 그냥 이건 그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표현의 자유는 뭐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 하지만 본인이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은 주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한 장관 저는 뭐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된다는 표현은 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뭐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뉴욕 가서도 연설할 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차에 대한 어떤 정부 대응에 대통령의 우증이 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대응하는 건 답답해요. 이게 윤석열 차는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이제. 네. 저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 고교생 상 받은 거 우리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 차, 토마스 기차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뭐 이용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갖다 쓰기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뭐 문체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금 고교생이 창작한 이 작품에 대해서 아니 사실 그 그림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마땅한 사람들은 한 장관 표현대로 저 그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잘 그렸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걸 그 기관에다 경고를 하고 무슨 예산을 갖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우리가 선진국이 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준의 이런 표현의 자유 이런 정도의 자유는 지켜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첨언한다면 저는 자꾸 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이런 블랙리스트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 없을지 몰라도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네. 이 부분을 좀 정부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범계 장관이 또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한 장관이 혐오와 증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한 장관의 답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법무부에 오셔가지고 전임 인사할 때 오셨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서를 묻는 건데 생각의 대상은 아니죠. 혹시 본인이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해주십시오.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지고 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봅니다. 예. 자, 오늘 박범계 장관 뭐 좀 부드럽게 나갔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증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고 한 장관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 이어서 한번 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 들어온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분은 그 접근 방법, 전술의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해 보여요. 굉장히 차분하게. 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여유 있게 이야기를 조용조용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대로 그냥 계속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대조되게 오히려 차별화시키려는 오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범계 장관의 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아까 말한 그 토마스 기차 관련된 그 윤석열 차에 대한 그림 평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의 평가가 정확히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자와 익살, 해악이라고 하는 이 카툰이라고 하는 영역들, 만평이라는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심사위원님은 응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금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비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같은 풍자라 하더라도 풍자의 식상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금상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비슷하게 봤고요. 또 하나 저도 말씀드리면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오늘 굉장히 좀 훈훈해 보이는 지금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 나온 장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이 국회의원에게 가능하면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예의를 차려가면서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의미로 좀 더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를 서로 간에 배워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직원들은 사용한 적이 없는 체력 단련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정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맞습니까? 몇 달 된 얘기입니다. 취임 직후에 지시하는 것이 맞군요. 그렇다면은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남녀가 쓰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건 여성 전용이었습니까? 만들어진 경위 자체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 여성용이군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즉각 페이스북에다가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업무 공간 설치 후에 여직원 휴게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또 가로 넣고는 체력 단련까지 싹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여직원 휴게소였습니까? 아니면 체력 단련실이었습니까? 직원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공지가 아예 안 됐습니까? 예. 근데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유휴 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와 협의 완료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다음 볼까요? 당시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이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는데 공사 비용 2,200만 원, 운동기구 구입비로 한 1,800만 원에 4천여만 원이 들었대요. 지금 보시는 저 장소입니다. 트레드밀, 그러니까 이 걷거나 달리는 그 기계가 2개가 있고 중간엔 자전거 같은 게 있고 저렇게 아령도 있고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이게 직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있었다는 게. 그럼 과연 누가 썼을까? 그래서 의문이 제기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좋은 의도에서 했다면 결과도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 공간을 누군가 써서 체력이 증진됐다라는 증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들였고 공간은 만들었는데 법무부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불필요한 공간을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또 추미애 장관이 이게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 장관 오늘 이 해명은 내가 쓰지 않았다라는 걸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추 장관이 저기서 뭐 이렇게 그 라벨을 든다든지 이게 상상이 잘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의도로 했다고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역시 되풀이돼서 다시 묻고 싶은 건 체력 단련장, 여직원 휴게소라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전 직원, 특히 여직원들이 알아야만 되는데 여직원들한테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본인이 사적인 용도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부인한다면 만들어 놓고서 전혀 알리지도 않은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데 대한 그 공무원으로서 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에 이 규정이 나옵니다. 조직 내 특권 의식을 배제하고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일하도록 조직 내부로 쇄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취임사에 담긴 그런 정신이라면 불필요한 공간을 낭비한 데 대한 또 해명이 보다 더 적절한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전 장관의 해명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직원 휴게소였고 이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나온 해 설치했다. 그리고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 조성은 완료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동시설 운영이 안 돼서 개관하지 못했고 자기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비호를 할 생각은 없는데요. 전 추 전 장관의 해명 그대로가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추 전 장관이 저 비용을 들어가지고 저기서 혼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다. 다른 여직원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뭐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유휴시설, 장기 유휴시설이라는 게 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을 쓰고 여직원 휴게소로 만들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해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자고 혼자 썼으면 그것도 누군가 뭐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이 추 전 장관의 해명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개관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도 안 썼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또 네. 공격을 하는 거는 글쎄요. 저걸 소재로 보는 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추 전 장관이 진짜 저기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진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한 번도 운동 안 했고 개관을 안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비판받을 일인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행안부가 아무래도 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 누굴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 전 장관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직원들을 위한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게 쓰질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뭘 했으면 좋겠냐 물어서 그냥 직원 휴게실로 이제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국감장에서 세금 낭비한 것 아니냐, 혹시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냈던 3에서 5차 가처분 신청 모두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 체제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셈이 되는데요. 자, 김구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봅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저녁 9시에, 저녁 7시부터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도 논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같은 날 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1차 때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던 같은 재판부입니다. 네. 같은 재판부인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좀 읽어보면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의 항변 논리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소급 입법이다.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를 해서 당원 당규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으로 규정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해놓고, 비대위를 구성하면 최고위원 자동 계산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당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서 이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미 결정 상황이 만들어진 것을 소급해서 정당화시킨 거라는 예.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처분적 입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제안을 했는데, 오늘 판결문에 둘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소급 입법도 정당의 당원 당규를 소급 입법의 대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처분적 입법이라는 것도 이 당원이라는 것은 일반론적인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아마 판결을 내려서 전반적으로는 절차적 또 실체적 양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정진석 비대위원에 대한 이준석 대표 측의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 윤리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 예. 국민의힘의 그동안 몇 달 동안 끌어왔던 지루한 당내 싸움은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이게 지난번에는 주호영 비대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인정한 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는 절차가 상당히 위반됐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왜 비상 상황을 자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비대위로 갔었느냐라는 건데, 그 이후에 절차적인 하자 부분을 이번에는 그 뒤에 국민의힘에서 모두 다 흠결을 보완을 했다라고 본 네. 거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뭐 특히나 최고위원 5인 중 4인이 사태로 인해서 거리가 됐을 때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어떤 그 당 대표의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악용 소지가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한 절차들은 모두 네. 보완이 됐다라 봐서 예. 이번에는 그 기각 의견이 나왔고요. 예. 아까 그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재판부에서는 같은 재판부였었지만은 정당 민주주의, 그 정당 민주주의에서 그 안에서 있는 정당 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줬다라고 해서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 제기를 했던 뭐 처분적 당원 당규, 그 다음에 소급 입법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라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 계속되어 있어서 예. 적용되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저번과 다른 지난번과는 예. 다른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기를 가겠다. 뭐 더 이상 가처분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치적 행보를 택할 것 같긴 한데, 자, 미영삼 원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정치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오늘 저녁에 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탈당해버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만이 추가 징계고 뭐고 다 무력화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 당을 탈당을 한다? 예. 이런 것 또한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 무거운 산인데요. 그게 이제 경찰의 수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 들려오는 얘기로는 경찰 수사에 제대로 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수사에도 협조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준석 대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정말로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킬수록 솔직 정직해야 된다. 예.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대응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판단을 저는 해봅니다. 네, 법원 결정 나온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실 앞으로 뭐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당 차원에서 이런 뭐 추가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요. 그때 가서. 네, 뭐 오늘 뭐 윤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출석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라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을 시키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윤리위와 관련돼서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가 만약 징계를 자기가 할 때는 그러면 윤리위 징계에서 가장 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신한테 소명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출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그렇게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으므로 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논리적인 이 정당성을 지금 축적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일단 지금 가처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안소송이 남아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럼 본안소송 계속 할 테고요. 네. 두 번째는 가처분과 관련해서도 오늘 것에 대해서 기각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가 각하고 3차가. 네네. 그러면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에게 마이크가 계속 쥐어주게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가처분도 있고요. 네. 본안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는 계속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아까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 법적 소송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런가요?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추가 가처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 입장이 있었으면 바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한 거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이 휴지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입니다. 뻘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고 이대준 씨의 해수부 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국민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종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해수부장을 시행해서 국민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부장 선정 대상자가 되려면은 해수부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대준 씨와 관련돼서 객관적 사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우리 남북 경계선을 넘어서 북측 해역에서 부유물이 의자한 채 발견돼서 북한군에서 피격 사망됐다. 이런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보다는 고 이대준 씨가 해양수산부 직원이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산부 장을 치르고 우리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은 판단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고인이 실족사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실종 경위가 미확인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이게 실족사된 증거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 실족사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일탈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수부장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고의로 이탈했으면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쩍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도적으로 근무질 이탈해서 뻘짓하다가 저렇게 사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수부장을 치느냐. 본인은 고 이대진 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국기문란 사건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새롭게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보도 자료를 보면 언론사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월북했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정황들이 곳곳에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주철원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고의로 북으로 월북했다는 것으로 지금 믿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새롭게 드러난 자료나 사실관계로 보면 실족사 했거나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물에 빠졌고 그 상태에서 살아있고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당시 구조할 노력들을 게을리했고 그리고 북쪽에서 발견됐을 당시에도 그 해수부 공무원이 비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저는 정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해수부 장관의 말대로 해수부 공무원이었고 해수부 공무원이 억울하게 북에 의해서 사살당했다고 하는 이 심정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이 월북을 했다는 증거가 아닌 그리고 새롭게 정부가 바뀐 다음에 군 당국이나 해경에서 월북의 증거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해수부장을 저는 채는 것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인의 명예 그리고 고인의 유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입니까? 뻘짓거리 했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같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단어를 사용할 때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 그리고 지금 유가족들은 지금 땅을 치고 억울해서 지금 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데 뻘짓거리 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쭉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주 의원과 이제 그 해수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주철원 의원의 해명처럼 고 이대준 씨를 바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 용어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의원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질의응답을 장관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또 많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적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말 그대로 그 공무원이 공무 중에 이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치르는 절차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미 정치적 정쟁 사건이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거론을 하고 여러 가지 관측과 놓고 입장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시에 이대준 씨 이후로 지금 정권이 교체된 뒤로 이게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밝혔는데 밝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전 정부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있다. 한국과 똑같은 숙수정보 이것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답답하니까 이거 공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마구 지금 정치적 공방으로 가고 전임 대통령을 정말 모욕을 주는 식으로 감사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계속 정쟁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너무 좀 성급하게 장례를 치른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온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온 건 사실입니다.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구명조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새로 나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월북으로 단정을 했느냐에 대한 의심도 이제 일부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저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요, 근본적으로 국가가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못 지켰을 때 그 못 지킴에 대한 그 과오를 은폐하려고 어떤 또 음모를 작당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던져준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주는 이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 의원이 오늘 국정 질의를 하는 과정의 의도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월북했는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월북을 했는데 왜 해수부 장을 했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해수부 장관을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이런 억지 궤변, 지금 황당한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은폐를 해서 하는 측면에서 전직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전직 대통령한테 그때 당시에 뭐 했는가라고 서면 질의를 갖다가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마치 월북으로 규정했던 것을 갖다가 왜 해수부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걸 그 근무지 이탈자를 이렇게 해수부 장으로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황당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국정감사장의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 의원이 지금 표현한 것 중에 고의로, 그러니까 그 근무지 이탈을 한 증거로서 구명조끼를 대고 있는데, 지금 많은 그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그 배에서의 함께 그 동료들의 증언과 또 실제로 그 규정에 따르면 무조건 근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에 있고, 그때 그 이대준 씨가 잠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이 선실로 돌아가서 뭔가 기록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유를 대서 나왔거든요. 그럼 갑판을 통과해야 되고, 갑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그건 근무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명조끼를 입어서 고의로 뭐 어떤 월북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구명조끼를 입었다든지, 또 당시에 나왔던 오보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뭐 신발을 크로스업하면서 봐라, 가지런히 있는 신발이 월북을 기도를 하려고 했던 증거다. 그것도 역시 증거가 그러니까 번복됐습니다. 그 신발이 이대준 씨가 신었던 어떤 신발이 아니다라는 것도 지금 추후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건 거꾸로 근무지 이탈로서의 어떤 증거가 아니다라는 게 후에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그래서 체크를 알겠습니다. 네. 참 이 부분 아쉬움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왜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 SI 정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국민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한정된 인원, 국회의원이라든지 한정된 어떤 기관들에게는 좀 공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나눠져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눈 감고 다 코끼리 다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이렇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그 당시에 객관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단에 어떤 위법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 누구도 애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한쪽 편에서 이것을 보면서 뭐 고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다가설 필요는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뭐 객관적 증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때 없었던 게 몇 개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다시 이제 옛날에 발표했던 거를 좀 번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부분을 다 밝혀지겠죠. 다만 야당 의원이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뻘짓이라는 표현으로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뭐 그분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말을 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잠시 전 2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오후 3시 35분부터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이 남북 간의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에서 긴밀히 연계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 위협하는 폭거다.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강하게 비난한다. 앞으로 핵실험을 포함해서 추가 도발을 북한이 할 경우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한일 양국, 한미일 3국 긴밀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협에 대한 폭거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번에 이제 일본 영토로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IRBM을 했는데 오늘은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거리가 2개가.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강력한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We will not stand by as the DPRK directly threatens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the entire world. 네, 윤 대통령 취임한 지 10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미사일 발사 장소는 처음 등장한 곳이라고 합니다. 평양 일대 삼석이라고 하는데 평양 삼석 일대라고 하는데 그리고 2발의 미사일이 하나는 우리 그 계룡대까지 또 하나는 레이건 함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거리만큼 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이 자유자재로 뭔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랑하듯이 지금 시위를 하는 거라고 보는데 김근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번 그 한미일 합동훈련의 즈음에서 그리고 특히 레이건 항모가 들어와 있는 시점에 이렇게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또 중거리 IRBM을 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더라도요. 한미가 합동훈련할 때는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저 항공모함이나 강습 선단 규모가 오면 북한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게 기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아주 대담하게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에 입항해서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에 이렇게 무작정 쏴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핵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는 포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강대강으로 끝까지 가서 끝을 보겠다라는 저는 그런 태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전략과 특히 핵 전략에 있어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협상이니 제재니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접근 방법 외에도 전혀 다른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과 어제 있었던 그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4,500km짜리 쏜 것은요.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검수 발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시험 발사였습니다. 네네. 만들어서 이게 잘 만들어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용으로 하는 건데 검수 발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배치가 되고 생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대량 생산돼서 상당히 실전 배치 직전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단계에 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쏜 것은 2개의 종류를 기종도 다르고 사거리도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평상시에 쐈던 것처럼 평양 안에 있는 순환공항에서 이른바 이동발사대 텔로 쏜다고 한다면 그다음 우리가 바로 맞대응을 해서 그 순환공항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점 타격을 하면 원점 타격 이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다시 2차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2차 타격도 한 가지 종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을 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도 계룡대도 그리고 심지어는 괌까지 사정권에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는 아주 무모한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소집됐고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고할 수 없는 도전이다. 강경한 맞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 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회항을 해서 재출동해서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드물고 아주 없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훈련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잠수함과 관련해서 네. 한미일 이 해군들이 잠수함을 탐지해서 그것을 타격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회항해서 하는 건 미사일 경보 그 훈련입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다르냐? 첫 번째는 사실 SLBM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 SLBM과 관련해서 각각 한미일 해군이 역할 분담을 하고 누가 더 빨리 찾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면 지금 미사일 경보 훈련은 사실상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에 이렇게 각각 다른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는 것을 함께 추적하고 그것을 계속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차피 지금 장군멍군이 계속 되풀이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 쪽의 연합훈련에 대항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그럴 준비가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고요. 해상훈련 자체도 역량이 전혀 딸리고요. 그러면 북한이 우리 쪽에 이 연합훈련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린 미사일이 있다라고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이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미사일 경보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상황. 이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어떤 훈련과 뭐 저쪽 발사 이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B1B 전략폭격기 그리고 전략자산 추가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술핵 이야기까지 지금 언급할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야는 지금 대응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대화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민수 대변인. 예.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하신 거예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돌아가던 강습전단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까지 됐고요. 또 윤 대통령이 뭐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한일 간의 또 협력을 이렇게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7년도와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유사하게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뭐 핵실험을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해도 지칭을 하고 뭐 분노와 화염인가요? 막 그런 식의 그 표현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전쟁 위기까지 고조됐습니다. 뭐 폭격을 하겠다는 얘기들도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극적인 한반도 평화무대가 조성되는 전환이 됩니다.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을 가면서도 우리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부분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또 호응을 하고 평창에 김여정이 오고 이러면서 전환이 됐고 그리고 평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고 내놓고 대북 접근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유용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고조된 전국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건 아마 뭐 한미일 간에 지금 아주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고조 아마 북한은 이렇게 가면 아마 저는 핵실험까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응책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게 진정한 평화였느냐. 지금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북한의 전력이 좋아지고 다 개발이 다 돼 있고 막 이제 실전 배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성과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 말씀하신 것에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평화쇼로 인해서 총체적인 안보 공백, 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같은 듯 다른 거예요.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은 같습니다만은요. 거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리 대화로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북한도 도발을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갈지 저희도 사실상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멈출 생각이 없네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